오늘은 빅뱅과 성경. 이 주제가 사실 몇 주를 해야 되는 주제를 1시간 남짓에 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쪽집게 강사처럼 해서 여러분께 잘 이렇게 드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것이고요. 혹시 못 알아들으시면 주무시면 됩니다. 제가 깨지 않도록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잘 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시간인데 좀 시간이 남으면 항성과 우주여행까지 좀 했으면 좋겠고, 혹시 안 되면 항성과 우주여행은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 이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창조 과학회도 이제 이렇게 과학 교사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여기서 누가 질문을 하면 대답이 안 나오죠. 1억 광년 된 은하를 보는데 벌써 1억 년 지났잖아요. 그럼 빛이 오는 동안 1억 년이 지났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1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1억 년 지났는데 벌써? 근데 무슨 6천 년이고 무슨 6일 창조고. 예? 창조 4일째 보면 해, 달, 별을, 은하를 창조하시고 땅을 빛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럼 그 창세기의 1장의 그 구절을 보면 하루 만에 모든 빛이 다 와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설명을 할 것이냐. 그래서 대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정말 창조를 그대로 믿고 이제 6일 창조를 믿는 분들은 몰라. 그분은 이제 이렇게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볼 거고, 이게 이제 우주의 나이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우주의 나이를 설명하면서 성경에 쓰여진 그 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한다기보다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항성간의 우주 여행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밌는 건요, 항성간의 우주 여행이 재밌는데 이 별빛의 시간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이걸 2개를 갖고 해야 돼서 이렇게 2개를 갖고 서커스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빅뱅 우주론이란 거 뭐냐? 저기 물리학과는 아니지, 천체 물리학과 이런 데서 4년 동안 배운 거를 한 페이지에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뭐냐? 약 138억 년 전 무에서 유로 생겨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 빅뱅 이론이에요. 무라는 거는 백큐이 아니에요. 진공, 한자로 진공,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진공 아니에요. 그거는 유예요, 유. 왜냐하면 시공이기 때문에. 거기도 공간이고 거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연적으로 왜 생겨났냐 이런 건 또 이제 그 거대한 거기에 담론이 있고 수학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팽창을 계속해서 이제 우주가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그걸 역으로 되짚어가면 최초의 순간에는 한 점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발상이 바로 이제 빅뱅 이론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나이도 계산하고 우주의 크기도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사진 찍을 땐 제 얼굴하고 같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SNS 올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거 화면만 찍으실 거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우주 모형은 람다 CDM이라고 그래요. 람다 Cold Dark Matter. 뭐냐? 람다는 암흑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CDM은 암흑 물질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된 우주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현대 우주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람다 CDM, 그 단어를 좀 기억해 두세요. 람다 CDM, 그게 현대 우주론이다. 이런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공부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부임을 해서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다루는데 아이들이 이과를 나왔다 이런 거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접해보고 알고 그것을 성경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빅뱅,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게 이제 확정된 게 1929년이에요. 이제 그게 이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그 캘리포니아의 패서디나 동네에 이제 윌슨산이 있어요. 아주 제일 높은 산인데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천문대가 있습니다. 저희 가봤어요. 거기 가면은 100년 전에, 지금 딱 100년 됐잖아요. 100년 전에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 가장 큰 이제 천문대, 망원경이 있던 그걸로 이제 적색 변이를 쭉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로부터 모든 것이 멀어져 가는 거야. 모든 은하가 나로부터 멀어져 가요. 근데 일로 가도 멀어져 가고 절로 가도 멀어져 가고 일로 가도 멀어져 가고 일로 가도 멀어져 가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아니다라는 거고 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에 관한 상대성 이론에서 그 중력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이런 이제 이퀘이션이 뭡니까? 공식을 이제 얻게 되고, 이 공식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주의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하가 멀어진다는 게 은하 자체가 막 우리로부터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은하는 가만히 있는데 공간이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우주가 꽝 터졌대. 폭발이 어느 태초에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꽉 이 한 점에서 폭발이 꽉 일어나가지고 막 엄청난 에너지가 막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대라고 생각을 많이 아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풍선 모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무를 모는 종이로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XYZ 3차원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데가, 그죠? XYZ, 그죠? 옆으로 가고 위로 가고 그거를 꽉꽉꽉 눌러서 2차원에 가둬요. 모는 종이에. 얇은 모는 종이, 고무로 된 모는 종이에 모든 물질과 공간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싹 말면 풍선이 되겠죠. 그럼 풍선을 잘 보세요. 자, 이제 레이저를 사용할 때가 됐네. 풍선을 보면, 자, 요게 우리 은하가 저희 가운데, 우리 은하. 자, 우리 은하가 가운데 있고 이제 풍선을 불어요. 풍선을 불면 이 우리 은하로부터 곁에 있는 은하들이 멀어져 가죠.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일수록 더 많이 멀어져 가죠, 그죠? 1cm인데 저쪽에 있는 게 2cm 멀어져 있으면 2배로 멀어져 가고. 자,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이해가 안 되면 도리도리.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허블이 본 게 설명이 돼요, 맞죠? 허블이 본 게 뭐예요? 우리로부터 전부 멀어져 가네. 이거 어디 갔죠? 여기. 우리로부터 전부 멀어져 가네. 이걸 본 거거든요. 풍선으로 하면 이게 설명이 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 요 은하로 갔어요. 요 은하로 가서, 그러니까 그게 요 은하가 어디냐면 여기 있거든요. 자, 저 은하에서 봐요. 우리가 저 은하로 가서 저 은하를 중심으로 보면 똑같은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한 수억 광년 떨어진 먼 은하에 가도 여기서 보는 거와 똑같이 보인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돼요? 지금 관찰되는 현상이 설명은 되는데 중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면 끄떡끄떡, 이해 안 되시면 도리도리. 최변상 도리도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셔도 돼요. 이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현대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중심 경계가 없어요. 맞죠? 자, 보세요. 여기서 로켓을 싹 쏴가지고 발사해서 일로 보내요. 쫙 보내면 수억 년이 지나고 수조 년이 지나요. 그럼 삥 돌아서 내 뒤통수를 치겠네? 뭐예요? 중심, 경계 이런 게 없는 그런 개념이 지금 우주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이제 100년 전에 확립된 그 생각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우주론이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우주 원리라는 것 때문인데, 그게 이제 우주는 등방하고 균일하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우주 원리인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우주 원리를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적용해서 풀어낸 게 이제 프리드만의 공식이고, 그 공식에 의하면 이런 설명이 된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넣었다 뺐다 넣었는데, 자, 아까 공식에서, 공식이 뭔지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공식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우주를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평평해요. 공간이 평탄. 공간이 많이 평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여기서 저기 있는 자매님한테 공을 던지면 공이 똑바로 가지 않고 가다가 어디로 쏙 없어지고 어디가 뿅 나타나가도 뒤통수를 치고 공간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매저를 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알아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간이 평탄한데, 자, 문제는, 자, 보세요. 공간이 평탄하면 아까 프리드만의 공식에서 K가 0가 돼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거까지 설명하면 제가 이 강의를 마치지 못하니까. K가 0가 되면 그 공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간소화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H는 허블 상수인데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허블 상수는 관측으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73km per second per megaparsec 그래요. 견측이 되고, 그 다음에 G는 뉴턴's gravitational constant로 정해져 있어요. 다 매절 해가지고. 그럼 뭐가 계산돼요? 로가 뭐예요? 밀도, 우주의 밀도가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의 밀도가, 우주가 평탄하려면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1입방미터에 수소 원자가 6개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게 평탄한 우주고, 그게 이제 밀도고, 우리의 밀도를 100%라고 보면 그게 바로 1입방미터에 수소 원자가 6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관측을 해보니까, 자 보세요. 관측을 해보니까 이 지금 현재 밀도를 100이라고 쳤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게, 제가 지금 서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손가락으로 2개를. 실제로 나오는 게 보니까, 자 보세요. 헤비 엘러면 0.03, 뉴트리노가 0.3, 스타 0.5, 하이드로전, 힐륨이 4예요. 다 합치면 5%가 안 돼요. 100이어야 되는데 관측을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물론 저것도 이제 대략적인 넘버입니다. 뭐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 없죠. 어쨌든 뭐 대략은 맞으니까 대략 5%예요. 95%는 뭐죠? 깜깜해. 그래가지고 암흑 에너지. 왜냐하면 그래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창조과학자는 이걸 퍼지 팩터라고 그래요. 뭐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집어넣어가지고 막 만들어낸 거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물음표, 이게 암흑, 깜깜하네. 이게 이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론이 남아 있다가, 이것도 이제 여러 페이지 해야 되는데 그냥 한 페이지만 넣습니다. 여기 보면 베라 루빈이라는, 이제 지금 브룩헤이븐 내셔널 랩에서 옛날에 일했는데, 베라 루빈이라는 과학자가 그 은하의 움직임을 측정하다가 이 케플러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가까운 데 있는, 은하에서 가까운 데 있는 별들은 이렇게 도는 속도가 이렇고, 멀리 있는 건 도는 속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관측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보이는, 우리가 관측해서 별들을 보잖아요. 그 보이는 별의 한 50배 정도의 질량이 있어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있다. 그래서 암흑물질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걸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한 지금 이제 23% 정도가, 우주를 이루는 물질의 23%가 암흑물질이라고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 물질이 뭔지를 찾으려고 수조 원의 달러를 들여서 막 입자 가속기 돌리고 막 우주선 띄우고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아마 없으니까 못 찾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는 어떻게 찾았냐면 초신성이란 걸 가지고 찾았어요. 하여튼 별 얘기 다 하죠 오늘, 그죠? 네, 별 얘기 다 해요. 표정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이런 표정인데. 초신성이란 건 뭐냐면, 별이 있다가 막 이제 핵융합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수명을 다하면은 뭐 체인 리액션으로 쾅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름이, 별이 터져갖고 저렇게 된 거예요. 저런 그 별에 이렇게 터졌을 때 구름의 이제 반경이요, 막 100만 광년이래요. 100만 광. 이게 엄청나게 큰 전기죠. 그러니까 태양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게 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크기인 겁니다, 이런 게 다. 자, 그런데 여긴 초신성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걸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타입 1, 2가 있고, 그중에 이제 타입 1,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타입 1A예요. 그래서 타입 1A는 뭐냐면, 사실 이거를 이제 막 그림 제가 영상도 보여드리고 하면 재밌는데 안타깝게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와요. 예,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요 은하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은하남에 있는데 28이라 보니까 뭐가 쾅 있죠. 초신성이 터진 거예요. 실제로는 은하는 이제 요만해요. 요만한데 이제 요 가운데만 지금 보이는 거고, 이제 멀리 있는 거는 이제 가장자리나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어두운 데 있는 게 이제 터진 거죠. 은하 하나에 별들이 몇 개 있다고 추정된다고 그랬죠. 우리 은하에 2천억 개. 그럼 저 밝기를 보세요. 별 하나가 터졌는데 별들이 2천억 개가 있는 것만큼 밝아요. 대단하죠. 저게 이제 초신성입니다. 그런데 이 초신성이 터지는 그 메커니즘인데, 1A 초신성은 백색 외성과 적색 거성, 그러니까 백색 외성은 작고 아주 단단한 그 별이고요. 적색 거성은 아주 큰, 막 태양의 1000배, 10,000배 되는 그런 큰 별이에요. 근데 허약해요. 체질이 허약해. 그래가지고 이 백색 외성이 빨아들여요, 기를. 근데 사실은 기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질을 빨아들여요.
불공평하죠. 예,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이 백색외성은 계속 무거워져요. 빨아들이니까. 그러다가 이 백색외성의 무게가 지금 우리 태양의 무게 1.4배가 되면 이제 뉴클리어 체인 리액션이라면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1.4일 때 터지니까 밝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맞아요? 예, 밝기가 일정하면 이런 이게 뭐 스탠다드 캔들이라는 원리, 우리가 왜 이제 촛불을 놓고 촛불이 밝으냐, 얼마나 촛불이 이제 같은 촛불이라고 가정할 때 촛불이 저만큼 멀리 있어서 어두우면 얼만큼 멀리 있고 이런 걸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은하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측정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하다가 딱 보니까 이제 여기는 Z, 어저께 Z 배웠죠? Z가 뭐였죠? 전격 제트 작전이었나요? 마징가 제트였나요? 아니죠? 적색 편의라고 그랬죠. 람다 observe 마이너스 람다 뭐 now over number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Z가 막 16 막 이런 얘기도 하고 Z가 뭐 11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1 정도. 근데 1도 77억 광년입니다. 굉장히 먼 거죠.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하고 요거는 광도예요. Y축은 광도. 그러면 측정을 쫙 하면 이게 요 선에 맞게 나와야 돼요. 요 선에, 요 빨간 선에. 근데 가만 보니까 빨간 선에 맞게 안 나오고 요 멀리 있는 게 올라가 있죠. 광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러면은 옛날에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지금보다 슬로우했나 보다, 느렸나 보다. 그러면 지금은 또 미래에는 가속 팽창이 되는 얘기겠네? 라고 해서 이제 가속 팽창론이라는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따라서 어쨌든 이거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이제 이 계산을 해보면 이 오메가 sub m은 뭐냐면 mass density라고 그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100%에서 암흑 물질이 왜 23%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물질은 5%. 그러니까 대략 합치면 한 30대잖아요. 0.3. 그 다음에 이거는 오메가 람다는 에너지 덴서리거든요. 7. 발견이 됐네. 암흑 에너지 70%, 암흑 물질 23%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발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암흑 에너지가 발견됐다고 해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실제로 본 게 아니에요. 그죠? 여태까지 암흑 물질도 그랬죠. 간접적인 거죠. 물론 이제 간접적이라고 해서 틀리단 말을 한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한 건 아니에요. 간접적인 거니까. 아직까지 발견한 적이 없어요. 암흑 에너지는 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노벨상 받아요. 2011년. 2011년. MIT 팀하고 볼클리 팀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 빅뱅을 다 이해한다 이러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지 한 20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통 이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한 그 무신론자이고 이제 뭐 아리조나 대학 교수인데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책에 쓴 거 보면 빅뱅은 너무나 많은 데이터에 의해 너무나 확실하게 검증이 돼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지금은 하나의 종교처럼 된 게 이제 빅뱅 이론이에요. 진화론도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공룡의 소프티슈 연조직 발견되는 거 아세요? 공룡은 왜 막 몇 억 년 전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7,500만 년 전에 멸종됐다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화석을 발굴을 해보니까 이건 제가 이제 한번 어디서 기조연설을 하는데 기조연설을 하는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근데 저하고 또 같이 연설을 하는 할아버지가 마침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공룡의 그 뼈.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룡의 뼈를 이제 발굴을 했는데 티렉스인데 너무 무거워. 공룡의 티렉스의 넓적다리 하나가 이 강대상 2개 막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실어 갈 수가 없잖아요. 헬기를 부른 거예요. 헬기를 불렀는데 이 사람이 잘못 불러갖고 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못 싣는 거야. 할 수 없지 어떻게 할게요? 잘랐어요. 웅 잘라갖고. 그러니까 이제 파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회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관찰해보고 그럴 이제 기회가 생긴 거죠. 물론 이제 뭐 칼슘 같은 거 없애기 위해서 이제 케미컬리 정지하고 이렇게. 근데 해서 보니까 연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05년인가 그렇고요. 그 이후로 계속 그런 연구가 돼서 지금은 세포 핵도 보고 핏줄 핏줄 적혈구 보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고 적혈구 보고 DNA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공룡이 7,500만 년 되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접근 아니겠어요? 근데 과학계에서 어떻게 할까요? 7,500만 년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성역이니까.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런 연조직이 7,500만 년 동안 있는 걸 보면 7,500만 년 동안 이게 보존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나 보다 해서 그쪽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과학이란 게 진짜 과학은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실험할 때 보편적으로 얻어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이 H2O잖아요, 그죠? 그게 과학적인 그냥 경고. 그런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주에 보니까 뭐 여긴 달이 있고 여긴 태양이 있고 태양은 뭘로 돼 있다. 이건 과학이에요, 그죠? 근데 우주가 얼마나 크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세계관적인 그런 입장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다 뭐 몇 살이다, 얼마나 오래됐다는 거는 결국은 해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우리가 해석이냐 실제로 나온 데이터냐를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게 이제 트레이닝이 안 돼 있기도 하고 또 이 사회 자체가 그거를 볼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강의 속에 그걸 여러분이 좀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뭐 유명한 과학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은 과학자들은 모든 걸 안다고 막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근데 과학자들도 여기에 과학의 과자도 안 하고 막 나 수학 싫어해가지고 나 문과야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똑같아요.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대학 가서 뭐 배우고 그 배운 거 그대로 갖고 무덤 가는 거예요. 과학자도 똑같아요. 그 위에 자기가 하는 전공 분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전공 위에 그 밑에 분야를 깊이 다시 파보는 사람은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이제 여러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과학자들이 이 거대한 패러다임 하에서 일하는 겁니다. 무슨 패러다임? 진화론. 진화론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진화 아니다고 어디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제 이름 걸고 진화 틀렸다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뭐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오랜 연대 당연한 거고 지구가 6,000년이래 그러면 이제 당장 미친 겁니다. 그거는. 네. 지금 그럼 정신없는 강의를 제가 하는 거를 여러분이 지금 정신없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내추럴리즘, 자연주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람다 CDM이 이 패러다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람다 CDM을 건드리면 큰일 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제임스 웹 강의하면서 람다 CDM이 틀릴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그죠?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런 그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 패러다임 바깥에서 이 과학자들이 쓰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지금 되어지는 현상을 제가 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저도 바이어스가 돼 있죠. 저는 성경이 쓰여진 대로 맞다고 믿으니까 그 바이어스는 있는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바이어스가 없어요? 다 이 바이어스 하에서 사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모를 뿐이에요. 예, 람다 CDM. 자, 그럼 이 람다 CDM 그러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에 대한 반론만 좀 보여드리는데 아까 암흑 에너지가 노벨상 받았죠? 뭐 가지고? 초신성을 가지고, 그죠? 이 초신성이 터지는 것을 쭉 해가지고 이 광도를 측정해 보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맞게 남네.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72%라고 계산이 되네. 계산. 이거 다 계산입니다, 여러분. 예, 뭐 어떻게 뭐 탁 해서 뭐 이렇게 시계로 재고 자로 재는 거 아니야. 다 계산이에요. 계산이고 과정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로부터 5년 뒤에 노벨상 받고 한 4년 뒤네요. 이건 이제 유니버스 아리조나가 이제 aptics 쪽 유명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이건 뭐냐면 이거 어디 있죠? 예. 어떤 결론 내냐면 그 똑같은 연구를 보고 이것은 우주의 가속 팽창 때문에 두 그룹이 광도가 달리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초신성 그룹의 종류 자체가 달라서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연구를 했죠, 그죠?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일렬에 맞게 나오네요. 이렇게 위에 뿅 올라가서 안 나오고, 그죠? 또 이것도 이건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도대체 모르겠는데 람다 CDM에 안 맞게 나오는데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세로 데이터고요. 요거 이제 노벨상 받은 연구가 오른쪽이거든요. 잘 보세요. 올드하고 뉴하고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올드는 여기로 뿅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암흑 에너지가 여기 0.7 나오죠. 70%다 나온 건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내려간 걸로 커브 피팅을 해보니까 오히려 내려간 거로 나온다. 뭐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잘 모르겠다. 결론은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증거는 분명치 않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막 네이처에 놨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떨어지고 해서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트란 게 이제 네이처 저널에서 가장 밑에 있는 그거예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또 있네요. 2017년 Dark Energy May Not Exist. 암흑 에너지 없나 봐. 이것도 네이처에 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가장 정밀한 연구가 된 건데 한국인이 한 겁니다. 연세대학 교수. 물론 이분이 뭐 이제 이분은 이제 빅뱅론자고 이제 뭐 진화론자지만 어쨌든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암흑 에너지 발견에 사용된 가정이 오류다. 왜냐하면 이 초신성의 밝기가 초신성이 포함된 은하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걸 이제 광도 진화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전에는 이 광도 진화를 이제 가정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광도 진화를 가정해서 해보면은 이제 그 노벨상 받은 연구가 틀렸다고 나온다라고 이제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링에서 막 치고받고 하면서 노벨상 수상자가 막 이메일 보내고 아니다 이러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학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 어떤 분들이 궁금해. 교수님 저렇게 막 틀리다고 나오는데 왜 아직도 막 암흑 에너지 그러나요? 왜냐하면 암흑 에너지가 맞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논문은 수천 개 되고 암흑 에너지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잖아요. 그건 맞다는 가정하에 그걸 바탕으로 연구 나오는 거 수천 개고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건 수십 개. 100대 1이죠. 그래서 그래요. 제 의견은 저는 뭐 벌써 오래전부터 조장을 했지만 암흑 에너지가 틀렸다고 결국은 밝혀질 거다. 그래서 한 10년 뒤쯤 되면 암흑 에너지가 결국 틀렸다는 게 이제 인정이 되고 우주론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 한번 여러분 10년 뒤에 제가 한 말을 기억하시고 한번 어떻게 되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주 곤란한 상태. 그 다음에 아까 암흑 물질도 이제 막 확실하다 그러고 엄청난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최근 건데 뭐 세종대 교수라는 분이 이제 이분은 이제 그 Modified Newtonian Dynamics, MOND라는 연구를 하는 분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뉴턴의 역학을 조금 수정하면은 이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없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설명하려면 긴데 좀 생략을 하고 결론은 뭐냐면 가만 있어봐. 여기는 안 넣었나?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뉴토니안 다이내믹스는 이제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중력에 미친 영향이 작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일렉트릭 필드 이펙트라고 그래갖고 있나요? 예, external field effect라고 그래서 이 거대한 이 은하 같은 이런 천체에서는 멀리 있는 은하에 은하에 여기에 이 은하의 별들이 도는 그러한 것에 멀리 있는 은하의 작용이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연구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하면 아무 물질 없이도 지금 이렇게 은하에서 움직이는 별들의 움직임이 이제 설명이 된다. 뭐 그런 얘기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또 최근 논문이죠. 여기 보세요. 올해 8월 1일 여기는 이제 이 은하가 아닌 쌍성을 가지고 했더니 수정역학으로 암흑 물질이 아닌 외부 중력장이 물체의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한 연구자가 물론 한 사람은 아니고 몇 개 더 있지만 한 연구자가 논문 몇 개 쓴 거니까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건 하지만 저는 암흑 물질도 결국은 잘못됐다고 밝혀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더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할 게 많은데 이제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우주 나이를 한번 보죠. 여러분 이제 우주의 나이, 뭐 별빛의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우주의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138억 년이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물리학교에서는 138억 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138억 년이 어떻게 결정된 건지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 한국말이 있는데? 여기 있다. 네. 자, 이거 이제 가상의 은하가 두 개가 있어요. 은하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은하가 안에 거리가 t고 은하가 서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v예요. 그냥 가상의 넘버예요. 가상의 파라미터예요. t하고 v.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은하들이 지금 이 위치에 있기 위해 걸린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니까 t equals d over v 맞죠? 아무리 나 수학 싫어해도 이거는 괜찮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맞으면 끄떡끄떡. 도저히 안 되겠다, 도리도리.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블 상수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요걸 하는 거예요. 허블 상수가 이제 속도 나누기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가 됩니다. 뭐 이제 요건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그런데 잘 보면은 t가 이제 시간 아니에요. 시간이 나이예요. 나이, 우주의 나이. t가 결국은 여기 보면 t가 d 나누기 v였잖아요. 그죠? d 나누기 v 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1/h가 나와요. 뭐지? 허블 상수를 거꾸로 하면 그게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블 상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블 상수는 관측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옛날에 100년 전에 허블이 할 때는 이게 은하 바깥에 있는 건지 안에 있는 건지도 모르고 해서 막 중구난방으로 나와고 이제 전체 트렌드를 본 거라면 지금은 다 정밀 관측을 해가지고 뭐 정밀하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설명드릴 시간 없고요. 뭐 슈퍼노바 있고 뭐 surface brightness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셉히드 베리어블이라는 그 별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경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 측정을 해도 사실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사실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근데 대충 그래도 한 73 정도 나와요. 73 km per second per megaparsec. 이게 무슨 소리냐? 1파르섹이 3.26 광년이에요. 그러면 1 메가팔섹은 10의 6승이니까 100만을 곱하니까 326만 광년이네요. 그러면은 이 H 허블 상수가 73이라는 얘기는 관찰자로부터 326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는 73km per second의 속도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니까 1초에 73km 간다는 얘기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느린 겁니다. 그죠? 이 우주 크기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거는 전혀 이제 메저가 안 되죠. 너무 작으니까. 근데 이건 326만 광년이면 빛이 326만 년 동안 가는 거리니 굉장히 먼 거리 아니에요. 그죠? 저기 안드로메다 뭐 250만 광년 뭐 이런 거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우리가 H가 뭔지 알아요. 뭐였어요? 73. 그죠? 좀 단위 생략하고 73이었죠? 73 집어넣으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아주 별거 아니에요. 73 집어넣으면요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1/h를 하면 돼요. 해보니까 쫙쫙쫙 해서 10의 17승 초가 나오고요. 그거를 연으로 계산하니까 134억 년이 나옵니다. 138억 년이라면요. 그건 이제 거기 다크 에너지, 아까 이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런 걸 집어넣어서 이제 루트 스퀘어 한 다음에 인테그랄 뭐 이렇게 하는. 그때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략 저 정도 나와요. 저거는 학부생 1학년들이 배우는 거예요. 천문학과에서. 요 이제 펜스테이트 거기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심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주가 지금 팽창해 하고 있다는 그 관측 결과가 있잖아요. 그것을 거꾸로 돌리면 예전에 한 점이었고 그 속도를 계산해서 그거를 얼마 동안 됐고 그 속도가 얼마인지 아니까 이거를 계산을 거꾸로 해보면은 134억 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점에서 시작 안 하셨으면 어떡하죠? 이런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우주 크기의 반에서 시작해서 늘려주셨으면 또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세계관적인 계산인 거고 가설에 의한 계산인 거지. 물론 이제 이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이제 그 어떤 관측 결과들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100년 동안 해왔으니까 많이 쌓여 있죠. 하지만 지금 그 패러다임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이렇게 나와서 보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보는 겁니다. 자, 134억 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주의 나이를 알면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주의 나이가 134억 년이니까 반올림하면 이제 140억 년이죠. 여기 1.4 있죠. 14 빌리언이 140억 년이거든요. 자, 여기 우주의 나이가 이제 140억 년이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은하를 우리가 보려면 140억 년이 지났죠. 그죠? 맞아요? 140억 년이란 시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저 가장 멀리 있는 초기 은하를 보면. 그러는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해 왔죠. 그거 계산하면 돼요. 그거 대충 계산하면 대충 이제 460억 광년이 나오거든요. 그 반지름이. 그 이제 또 반올림 쉽게 반올림하면 지름이 1000억 광년이에요. 1000억 광년. 자, 저거 자로 가지고 재는 거 아닙니다. 시계 가지고 그렇게 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이 얼마나 웃긴지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자, 볼게요. 이런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이런 관측하는 위성이나 이런 게 분해능이 떨어졌는데 지금 점점 이제 정밀해져 가지고 이게 2000년이고 지금 2020년이잖아요. 오른쪽에 여기 보면 점점 정밀해져 가지고요. 지금 그 distant ladder라는 방법을 쓰니까 74로 나와요. 허블 상수가. 그럼 아까 이제 계산한 134억 년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cosmic microwave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67이 나와요. 이게 67이 되면 우주의 나이가 좀 더 많아지죠? 막 140 몇 억 년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 둘이 전혀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빅뱅 이론이 맞으면 이 둘이 만나야 돼요. 근데 이 메저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는 건 뭔가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메저하는 거 방법 자체는 맞는 거예요. 그건 틀릴 수가 없어요. 점점 정밀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적색 거성을 이용한 디스턴트 레더가 이제 정밀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했어요? 그거 하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손을 들어주겠지 했는데 딱 그 가운데 나와. 그래서 갈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봐도 우주의 나이가 막 엿가락처럼 지금 오락가락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38이다, 137억 년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세계관적인 계산이란 거고 대략적인 계산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써 있는 거 제가 한국말로 바꾼 겁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점점 정밀하게 하고 있고 아직은 관측 방법에 따라 점점 상이하게 나온다. 왜 아직은이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런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이렇게 믿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언젠가는 성경이 저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성경이 맞다는 게 밝혀지겠지 이런 거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언젠간 허블 상수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맞는 게 밝혀지겠지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해요? 만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주론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된다. 어제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손봐야 된다. 제고해야 된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은하의 이론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근데 이거는 6월 13일에 나온 이제 이것도 논문에 나온 것을 쓴 기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논문이고요. Monthly Notice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라고 좀 이런 논문이 많이 나오는 논문인데 여기 보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267억 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엿가락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쳐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쳐본 거예요. 과학 교과서 우주의 나이 이렇게 타이핑을 해봤어요, 구글에.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제 교과서인가 봐요. 여기 보니까 우주 과학이 확인한 바로는 우주의 나이는 정확히 138억 년이다. 정확하대. 되게 웃기죠? 이 나이는 2013년에 측정한 것이므로 137억 년이라고 쓴 교과서는 모두 다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요걸 137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 우주의 반경은 460억 광년이므로 직경은 이렇다. 다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137 가지고 싸우는 거는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분명한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타당한 하나의 설명인 거지 진리는 아니란 거예요. 아시겠죠? 진리는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론의 이제 시작이네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 큰일 났네. 그럼 뭐 6일 창조 믿으면 되지. 성경에 써 있잖아. 1일을 시공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2일 대기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있잖아요. 6일 창조 믿으면 되지 뭐.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을 이걸 떠나서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라고 그래요.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 이것도 이제 설명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여튼 다 빼서. 근데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실제로 관측한 결과입니다. 이게 한 70억 광년까지 실제로 매핑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글 맵 하듯이 은하들도 매핑이 이미 돼 있어요. 한 70지구에서부터 우리 은하에서 빛이 70억 년 거리까지 있는 은하들이 다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일부가 이렇게 매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개의 은하들이 이미 매핑이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 실제로 우주가 그렇게 커요. 실제로 빛이 70억 년을 여행해서 왔어요, 나한테. 내가 70억 년 떨어진 은하를 본다는 것은 70억 년 동안 빛이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6천 년이야?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6천 살이라고 해서 우주가 어떻게 6천 살이에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몰라 이러고 하든지, 아니면 역시 신화구나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몰라 난 믿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믿으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냥 믿으면 되니까, 과학적으로 설명 못하지만. 하지만 뭐 이제 변증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이런 걸 질문할 때 대답을 한다든지 할 때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거 보세요. 이거 벌써 70억 년 지났는데요. 어제 벌써 저한테도 어느 몇 분이 와서 벌써 그거 물어봤어. 그 궁금한 분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시간이 없지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제 별빛의 시간 여행 문제를 다뤄야지만 창세기 1장에 부합되는 우주론이 있어야 되고, 그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험프리즈라는, 지금 이제 한 80대 졌는데, 이 천재 물리학자의 연구 중에 하나를 하여튼 간단하게, 오늘은 이 얘기는 아예 못 하는군요.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까지의 과정을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론은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출발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의 그 중력에 관한 부분은 결국은 중력의 영향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3차원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서, 아까 모는 종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 우주를 모는 종이 2차원에 가둔 다음에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공의 굴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별이 원래는 이 별이 여기 있고 지구에서 보는 거예요. 이 태양을 통해서. 근데 원래는 여기 있는데 이게 별빛이 쭉 오다가 이 시공의 굴곡이 일어나니까 그 굴곡을 따라서 오다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볼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1919년에 에딩턴 경이 그 개기 일식에 아프리카에 있을 때 거기 직접 가가지고 관측을 함으로써 아인슈타인이 맞다는 걸 증명했어요. 1919년. 대단하죠. 예?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1915년에 나왔고요. 출간된 게, 이거에 대한 실험이 관측이 1919년에 됐어요. 100년 전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증명이 다 되고, 지금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이제 이런 검증이 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스페이스 타임 디스토션이 일어나요. 뭐예요? 시공의 굴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 자체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GPS 셀룰라이트 있잖아요, 그죠? GPS, 그게 이제 지오싱크로너스 지금 아니구나. 지오스테이셔너리라는 데 있는데요. 거기에 딱 갖다 놓으면 붕 발사해가지고 거기에 딱 갖다 놓으면 거기만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돌면 그거 따라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높이 있으니까 이 중력장에서 볼 때, 여기 보면 이게 중력장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중력장이 이 지구의 질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굴곡이 일어나면 그걸 이제 중력장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중력장에 위에 있네요. 그러면 중력장이 위에 있으면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게 시간이 더 빨리 흘러요. 그래서 이 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요, 지금 그래서 GPS 셀룰라이트에 있는 원자시계가 있잖아요. 원자시계가 지구의 우리의 시계보다 하루에 38 마이크로세컨드 빨리 가요. 그래서 지구의 시간하고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저 원자시계는 아인슈타인의 그 속도와 관련된 방정식이 있어요. 그 방정식을 넣어가지고 보정을 해줘서 지구하고 맞춰요.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GPS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주님 보고 싶다, 빨리 늙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머리하고 여러분의 발은 나이가 달라요, 엄밀히 말해서. 나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나이가 같아야만 된다, 그럼 일생의 반을 물구나무 서서 다니시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농담이었어요. 네. 이건 농담 아닙니다. 예. 물구나무 선 건 농담이고, 이건 이제 진짜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계산하는 건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뭐 GPS 셀룰라이트 가서 100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1.387초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원자시계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시간이 다른 겁니다. 자,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시공이 굴곡이 일어나고요. 실제로 굴곡이 일어나면 시간의 흐름이 달라져요. 모르셨죠? 알았는디? 아니에요? 모르셨죠? 이런 거로요. 자, 이것을 전 우주로 확대한 것이 이제 험프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험프리는 혹시 우리의 우주 중심 어딘가에 우리 은하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예. 어떤 일이라면 여러분 이제 풍선 모델에 보면 풍선이 동그랗잖아요. 왜 동그래요? 은하들이 막 있지만 은하들이 균등하게 있으니까 똑같은 무게로 누르니까 크게 보면 그냥 동그랗잖아요. 근데 만일 우주에 어딘가 중심이 있다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인 게. 그러면 이 질량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공의 굴곡이 이렇게 나요. 그러면 아까 지구 모델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래비티 스피더, 이게 뭐냐면은 이 그래비티 질량이 뭐죠? 중력으로 인해서 이만큼 시간이 빨리 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제 그 공식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에? 전 우주적으로.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아까 우주론에 의하면 중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균등하다고 그랬고. 우주론에 지금 틀리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이런 얘기 또 밖에 나가서 제가 이름 걸고 하면은 이제 미쳤다고 정신병 보내요. 왜냐하면 우주론에는 중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갤락토센트리시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단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예. 갤락토센트리시티. 뭐냐면은 우리가 정중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대략 어딘가 중심 가까운데 우리 은하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갤락토센트리시티가 맞으면 이 모든 시간에 대한 게 설명이 돼요. 물론 이게 틀리면 이제 다 꽝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갤락토센트리시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구글에 영어로 썼습니다. Where's the center of the universe? 우리 우주의 중심이 어딜까? 그러니까 뭐라고 나올까요? 그런 거 없어 임마 그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문우주원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여기도 우주의 중심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주의 중심 같은 건 없다. 그래서 지금 저게 우주론이거든요. 우주의 중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뭔지, 왜 저런 생각이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보통 몰라요. 보통 그 부분은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이제 천문학과에서. 그래서 천문학과에서 잘 안 가르치는 부분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습을 하면 지금 우주론의 이해는 뭐예요? 중심과 경계가 없는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인데, 실제로 관찰되는 현상을 보면은 마치 모든 은하들이 실제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데,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그러기는 확률적으로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해서 찾은 것이 아까 그 풍선 모델인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네. 이걸 보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막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관찰 결과는 다시 한번 보면 뭐예요? 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은 걸 설명드리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스티브 호킹 다 아시죠? 이 스티브 호킹의 책 중에 이제 A Brief History of Time이라는 책인데, 실제로 인터넷에 치면은 PDF 다운받아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 제가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호킹의 말을 제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왕이면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가 한 거. 예? 이렇게 필명을 쓰는 저 말고 실제로 스티브 호킹의 말을 넣으면 좋잖아요. 그거 쓴 거예요. 자, 관찰되는 모든 은하들이 우리부터 멀어지네? 이게 이 결과거든요. 이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다. 누가 한 얘기예요? 스티브 호킹이. 하지만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왜요? 그 설명하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이거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과학이란 것은 자연적으로 모든 걸 설명해야 돼요. 신, 하나님, 지적 있으면 과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고 설명하려 보니까 우리가 중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설명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어요? 다른 설명이 가능한데 우주에 어디 가서 보아도 은하들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무슨 과정이에요? 아까 보여준 풍선 모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했지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따라오시면은 끄떡끄떡 도저히 모르겠다 도리도리 나 오늘 바쁘다 하면 손 드세요. 네. 굉장히 기운들이 없으세요. 이렇게 점심시간 이후라 그런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잡으세요. 이게 이 논리적으로 이걸 따라오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자, 이것도 스티브 호킹이 한 말이에요. 뭐예요? 이 가정이 없이는 우주론이 정립이 안 돼요. 왜요? 이 가정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그 필드 이퀘이션이 난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막 그냥 매트릭스가 막 있고 굉장히 복잡해서
풀 수가 없는 건데 그걸 가정을 해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만들면 아까 프리드만 공식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단순화시켰어요? 등방하고 균일하다는 그거거든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없이는 우주론이 성립이 안 돼. 맞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것도 스티브 호킹이 쓴 거 뭐예요? 그 가정의 가부를 증명할 과학적 방법이 없어요. 엥? 무슨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조지 앨리스라고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호킹하고 이제 공정한 이런 책도 있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분이 이제 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고 쓴 그 잡지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모델이 있어. 우리가 빅뱅이 있고 뭐 이제 허블이 이렇게 관찰을 한 걸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 해석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죠? 하나는 내가 중심에 있다.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은 공간이 팽창한다. 그래서 지금 채택한 거는 공간이 팽창한다는 걸 채택한 거잖아요. 근데 증거는 없다고 그랬죠. 사실은 증거는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거까지 말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합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없진 않아요.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의 가운데에 지구를 놓고 시작을 해도 아까 호킹이 처음에 아니 호킹이 아니지 그 허블이 처음에 말한 거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네? 라고 해도 과학적으로 반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박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것도 이분이 쓴 겁니다. 여기 있어요. 철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찾아야 돼. 그래서 즉 철학적 세계관적 기준이 우주론 정립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논리를 따라오시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빅뱅 모델의 두 가지 파운데이션,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중력에 관한 부분은 뭐 의심할 여지가 이제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증명이 되고요, 실제로 관측이 다 됩니다. 실제 과학이에요. 우주 원리란 건 아까 이제 우리가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우주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세계관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말해서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가정하에 우주론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물론 이제 과학계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쟤 미쳤구나. 광신론자 이렇게 되고요. 왜요? 과학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그 패러다임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패러다임 바깥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뭐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 학생들이 내 생각이 이런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혼내요. 생각? 너 과학자잖아. 증거를 가져와. 저는 생각 가지고는 안 해요. 증거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증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거를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정말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증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 가지인데 이제 요게 한 가지만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윌리엄 티프트라는 분이 이제 50년도에 하버드에서 물리학 PhD를 하신 과학자인데요. 아리조나 스테이트 대학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분이 적색 편의를 관찰했어요. 적색 편의란 게 뭐예요? 지금은 은하들이나 이런 게 뭐 공간이 팽창하든 뭐 멀어지든 간에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그 속도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적색 편의가, 그죠? 적색 편의가 뭔지 조금 어저께 했던 게 기억나신다면 끄떡끄떡 뭔 소리요? 그러면 도리도리가 계셨어. 어제 안 들었었어요? 이거 괜찮습니다. 어제 들으신 분은 그래도 좀 대충은 그 Z 적색 편의 좀 기억나시죠? 이쪽은 제가 안 보고 했어요. 이쪽 기억나시죠? 아니 교수님들은 원래 끄떡끄떡 하시는데 저 뒤에 있는 오늘은 거의 뭐라고 하는 건지 뭐 이런 분위기인데. 네. 근데 그러면 은하가 워낙 많고 막 수백만 개가 이미 매핑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매핑된 게 적색 편의가 매핑된 거거든요. 그럼 워낙 많으니까 그걸 에브리지를 하면 스무스하게 나와야죠. 일정하게. 그죠? 맞아요? 수백만 개가 막 깨있는데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너무 꽉 차가지고 일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정밀 측정을 이제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백만 개 매핑한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은하단, 저기 있는 은하단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정밀 측정, 하나하나 정밀 측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논문이 이제 뭐 이렇게 수십 개가 있습니다. 수십 개 있는 거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은하들의 적색 편의가 불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니까 그냥 일정하지 않고 뭐가 이만큼 나왔다가 없고,
그다음 한 300만 관년 동안 또 없다가 그다음에 이만큼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짠 이렇게. 그게 이제 periodically를 가진다, 뭐 quantized redshif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quantized redshift라는 단어를 썼고 지금은 이제 periodically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분 말고도 이제 헐튼 알비라는 분은 아까 그 팁트는 창조과학자 아니고 일반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분은 빅뱅론자니까 빅뱅이 아닌 자신의 빅뱅 이론이 또 따로 있어요. 지금 빅뱅 람다 CDM 틀려.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 라고 또 하나의 이제 빅뱅 비슷한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뭔가 설명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헐튼 알비라는 분은 이제 창조과학을 지지하고 근데 창조과학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세속 과학계에서 투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팔로마 천문대 에이스가 뭔지 제일 잘하는 사람 그랬는데 자꾸 이제 이상한 얘기하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팔로마 천문대에 있는 텔레스콥을 못 쓰게 금지당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독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일하고 간접적으로 일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근데 이분도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인트린식 레시프트라는 건 뭐냐면 레시프트 자체가 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게 어떤 칼슨 포뮬라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해서 뭐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룹 말고도 이제 이런 연구,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네이티얼 거틀이라는 천문학자들도 비슷한 연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을 했냐면 은하들의 적색 편의의 분포가 우리의 은하를 중심으로 동심원처럼 그룹져서 보인다. 응? 무슨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험프리라는 그 창조과학자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마를링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파 껍질처럼 양파 껍질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거를 가운데를 꽝 자르면 이렇게 층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하들이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돼 있다. 이만큼 은하들이 있다가 좀 뜸하다가 있다가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내가 여기 있으면서 은하들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왼쪽처럼. 근데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이만큼 뭐 수천만 광년 떨어져서 보니까 다 섞여 나오더라. 뭐 이런 마를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를링도 그렇고 아까 네이티어 것들이도 보고 하면 우리 은하가 중심 어디에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충분히 있어요. 물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 논문이 그 주류 학계 논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뭐 동심원처럼 그룹져서 보인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예.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논문들도 논문으로는 나왔지만 결국은 이분 자체는 나중엔 과학계에서 이제 배척을 철저히 당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텔레스콥 팔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텔레스콥도 못 쓰게 되고 막 이렇게 했었고요. 이분은 이제 그 자기 자신의 빅뱅 이론을 주장하니까 이제 배척을 당하진 않았죠. 예, 기존 이론이 쓰였다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그래서 과학계가 결코 그렇게 페어하지만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중심 어디인가 좀 웃긴 얘기인데 우리 뭐 우주 크기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까 뭐 빅뱅에 의하면 뭐 1000억 광년 아니에요? 지름이. 그러면 중심에서 1억 광년 떨어져 있어도 중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억 광년이 얼마나 큰 거리입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중심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스케일이 큰 거는 이제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케일에서 은하가 어떤 이렇게 그룹을 져서 이렇게 보인다면 그 시공의 굴곡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그 시간의 상대성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의 상대성이란 거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갖다 주고 이제 수식도 놓고 그래프 놓고 하려면 그거만 따로 2-3시간 해야 돼서 오늘은 못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여러와 같은 성향이 있으면 다음에 와서 또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결국 그래서 이게 뭘 설명하냐면 결론적으로는 창조와의 4일째 이제 해달 별들이 창조될 때 그 해달 별들의 그 질량으로 인해서 시공의 굴곡이 일어나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래비테이션 포텐셜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역으로 모든 지구를 비롯한 모든 은하들이 내려가게 되고 그러는 동안 이 바깥에 있는 별들에서 시간이 흐르고 그 별빛이 이제 빛의 속도로 오죠. 그래서 지구에 이제 도달했을 때쯤에는 이제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서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고 이제 딱 나와 있을 때 4일째 별들이 딱 보이게 되는 뭐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론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이론에 저는 100% 찬성하냐? 100%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방법론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빅뱅 이론이라는 거는
아인슈타인으로 시작해서 100년 동안 되었잖아요. 100년 동안 1년에 수조 달러가 들어오고 세틀라이트 되고 제임스 웹에 뭐 이런 걸 해서 수만 명의 과학자들이 빅뱅이라는 프레임워크에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60번간 빅뱅 이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누더기예요. 누더기. 빅뱅 이론은 하나의 누더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한 대여섯 명의 물리학자, 그다음에 이 이론 자체는 험프리라는 노과학자 혼자서 하고 지원도 없어요. 자비로. 책상에 40년간 앉아서 끄적끄적 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페어한 게 아니죠. 근데 저는 한번 상상을 해요. 이런 험프리즈 같은 천재가 한 10명 있고, 예? 어디 재벌,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재벌이 나와서 이 사람을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1억씩 주고 셀룰라이트 하나 따로 구해줘서 다 측정하게 하고, 그럼 아마 지금 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완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적 창조와 시간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적 우주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고, 빅뱅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고 빅뱅이란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주의 나이란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주의 크기란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세계관적으로 정해진 것이란 거죠. 물론 세계관적으로 정했으니까 틀렸다라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빅뱅이라는 프레임워크 하에서 그게 맞다고 보고 성경을 보니까 틀리네? 그럼 성경은 틀리네. 1장에서 11장은 진짜 아니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게 워낙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 험프리 이론이나 이런 이론을 보니까 성경적으로 이런 빛의 여행 시간 문제 이런 거 연대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렇게 알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선택하는 거예요. 길이 있구나. 그러면 이쪽이 분명히 길이 있을 수 있겠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있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리고 선택하는, 아니면 내가 보기엔 좀 허술해. 그래도 빅뱅은 100년 동안 됐는데 나 이걸 믿을래.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저는 험프리나 이러한 것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결국은 선택이에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둘 다. 빅뱅도 확실하지 않고 과학이란 게 원래 틀리는 거라고 어저께 계속 말씀드렸죠. 창조 이론 쪽에서의 과학도 나중에 보니까 틀릴 수 있는. 그래서 험프리 박사도 직접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이론을 내가 만들었지만 나중에 후대에 이런 더 좋은 과학자들이 나와서 더 좋은 이론을 하고 이게 설사 틀리다는 것이 밝혀져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의 시도다. 항성 간의 우주여행. 자, 항성, 어제 얘기했죠. 항성이 뭐예요? 별. 우리 태양 같은 게 항성이고요. 지구 같은 거는 행성이에요. 행성, 플래닛. 그러면 항성 간의 우주여행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성 간의 우주여행은 뭐냐면 우리 태양에서 우리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태양계 바깥에 있는 다른 별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인간이 인간이 여행을 할 수 있는가. 자, 1, 2, 3, 4 중에 한번 손가락을 해보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 빼고 안에 계신 분만. 자, 항성 간의 우주여행이 가능한가. 자, 손가락. 네. 자, 미래라고 해서 먼 미래, 뭐 월프 엔진이 생기고 막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이런 거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공상과학이고요. 공상과학 빼고 실제로 가능한 거, 실제로 미래에 가능한 거. 그러니까 공상과학은 실제로 미래에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공상이고요. 그거 빼고요. 그래서 1, 2, 3, 4 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손가락. 예.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도 계시고 4번 모르겠다. 4번. 네, 저 뒤에 가능하다. 네, 4번 잘 모르겠다가 굉장히 많으세요. 2번 불가능하다. 왜 혹시 제 강의 들어보신 분 빼고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 2번 하신 분 중에 혹시 한 분만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생애 중에는 불가능하다. 이게 교수님은 원래 아시나 보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불가능한지를 제가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무슨 상대성 이런 거 말고 그냥 중졸 이하가 아니지. 중졸 이상이면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그 공식을 써가지고 증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UFO 하면은 막 외계인하고 보통 결부를 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외계인 없습니다. 외계인이 있으면은 구원론이 이상하게 되죠. 근데 외계인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만일 항성 간의 우주여행이 불가능하면 UFO는 뭐죠? 그냥 미확인 비행 물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 UFO하고 외계인하고 결부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왜 불가능한지. 자,
지금 70년대에 참 대단한 일들이 많았어요. 보이에저호 또 뭐 이제 화성에 뭐 바이킹 이런 애들이 가서 막 착륙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에저가 70년대 발사가 돼서 지금 태양계 밖을 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에저 1, 보이에저 2. 네. 자, 소리가 마일 per hour로 해가지고 767이거든요. 근데 보이에저 지금 속도가 38,000이니까 한 4, 50배 돼요. 그러니까 음속 마하 한 45. 대략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자, 이 속도로 갈 때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를 물어보려면 먼저 가장 가까운 별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아야겠죠? 그걸 말씀드릴게요. 알파 센츄리란 게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깝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복잡해요. 시스템이. 이게 이제 알파 센츄리 A, B가 있고 이게 백색 외성이 거의 이제 굉장히 작아요. 지금 뭐 목성보다 작은 그런 건데 이제 프록시마 센츄리라고 하는데 요거를 별이라고 칠 때 요게 한 4.24 뭐 2488 뭐 너덜너덜 이제 그렇습니다. 4.24 광년이에요. 오케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암산으로 계산해 보시죠. 안 돼요? 네,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대략 퀴즈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1, 2, 3, 4 1, 100년 2, 1000년 3, 만년 4, 10만년 5, 나 오늘 바쁘다. 자, 100년, 1000년, 만년, 10만년 나 오늘 바쁘다. 1, 2, 3, 4 보겠습니다. 그 가장 가까운 저기까지 우리의 우주선이 아니 우리선이 지금 그 보이저가 갈 수 있는 가는 시간 보이저가 그 마하 45로 갈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나 오늘 바쁘다. 네, 시작. 3번이 맞네요. 4번도 있고 4번은 10만 년 3번도 있고 4번이 제일 많아요. 3번. 네, 4번. 네. 정답은 뭐 어떻게 아시죠? 찍었어요? 잘 찍으셨어요. 그래서 7만 년. 7만 년.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빨리 가는 우주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이제 돌렸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가는 게 이제 그 플래닛 스핀 이용해서 돌렸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가는데 10만 년이에요. 7만 년. 자, 그러면 저기를 사람이 가려면 저속도로는 안 되거든요. 아까 미래 얘기하셨는데 먼 미래에 정말 강력한 로켓을 가져가지고 엄청 빨리 간다고 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가는데 뭐 300년 걸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되지만 실제로는 가다가 아기 낳고 자라가지고 거기서 늙고 해서 또 아기 낳고 대대서.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주선이 커도 여러분 비행기에서 여기서 미국 가는데 14시간, 미국에서 여기 가는데 14시간 만에 죽을 노릇인데 300년 갈 거예요 거기서. 예? 아기 키우면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진 말고 일생에 갈 수 있어요. 자기 죽기 전에. 그러면 우주 비행사 되려면 한 30은 돼야 돼요. 왜냐면 뭐 박사학위도 있어야 되고 뭐 전투기 조종사도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우주 비행사 30에 된다고 쳐요. 그러면 그래도 한 50년 안엔 가야지 나이 80대면 도착해요. 나이 80대 도착해서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죠? 반응이 너무 없어갖고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나이 80 정도까지 도착하려면 50년 안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빛의 속도, 왜냐하면 이게 4.2강년이니까 빛의 속도의 한 10분의 1 정도 속도는 가야지 50년 안에 도착하겠죠. 가속하고 가다가 감속하고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이런 거요. 자, 50년 이내에 그럼 알파 센츄리에 도착하려면 이렇게 가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쫙 그 빛의 속도의 10분의 1까지 가다가 감속해야 되고, 그걸 50년 이내에 해야 돼요. 요거거든요. 네. 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가속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중력 가속도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력 가속도가 1인데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면 왜 청룡차 타고 막 올라가다가 확 내려가면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비명 지르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막 스윙하고 막 비명. 왜? 중력 가속도가 이제 거꾸로 막 마이너스 2 그래봤자 마이너스 2예요. 3되면은 돌아가십니다. 3되면. 예. 특수 훈련을 받아서 우주 비행사 되고 뭐 전투기 조종사 되면 9까지 견뎌요. 근데 잠깐 몇 초. 그거 1시간 하면 다 죽어요. 왜냐면 피가 이제 반대로 몰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 3 이상 돼서 거꾸로 그 중력 가속 3을 하면은 뇌로 피가 몰리기 때문에 이제 터져가지고 죽어요. 못 살아요.
이제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거 이제 훈련과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그 청룡열차 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일 연속적으로 막 1시간 한다 그러면 이제 못 삽니다. 그건 인간의 이제 시체가서 이렇게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빠져나갈 때 이제 왜 바다에서 빠져나가다 한번 이제 빠져나가고 나면 아이고 시원하다 뭐 이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3G예요. 3G. 그래서 인간의 견딜 수 있는 마이너스 가속도가 또 2, 3G예요. 그러니까 하는 뭐 여러분이 특수 훈련 와서 3까지 견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중력 가속도가 3G가 되는 이내에서 가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속을 하면 그게 이제 가속이 가능하다고 치면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11일 정도 이제 가속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로켓 쫙 발사해가지고 그 escape velocity라는 그게 이제 11km/s이거든요. 그 속도가 되면은 지구의 중력권을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갈 때까지 얼마 안 걸려요, 그죠? 1, 2분인가 걸려요. 그러니까 한 1, 2분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1, 2분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로켓 쓰잖아요, 그죠? 거기 다 그게 연료라고 그랬죠. 액체 산소 있고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몇 초가 아니라 몇 분이 아니라 11일이에요. 엄청난 연료가 드는 거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된다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력 지구의 그 빛의 속도의 10분의 1까지 가속을 3G를 받으면서 할 때 한 11일 정도로 이제 가속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일인 거예요. 11일. 대충 그렇습니다. 대충 계산한 거예요. 대충.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빛의 속도의 10분의 1이라면 자, 여기 사진이 뭐냐면 우주 정거장에 유리가 이제 그 우주에 있으니까 강화 유리거든요. 근데 뭐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깨졌어요. 저렇게 깨질 뻔했어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뭐가 와서 부딪혔냐면 다른 위성에서 떨어져 나온 페인트 조각, 조그만 페인트 조각이 떨어져 나왔는데 강화 유리가 저렇게 됐어요. 왜요? 속도가 왜냐면 운동 에너지가 1/2 mv 스퀘어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속도가 크면. 그러면 우주 정거장 정도 속도, 우주 정거장과 세럴라이트 속도 그 차이 때문에 그 정도 에너지가 있으면 빛의 속도의 10분의 1인데 예를 들어서 눈송이가 빛의 속도의 10분의 1로 가서 눈송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TNT 사톤에 해당한대요. TNT 사톤이면 이제 이 건물 다 이제 무너지는 정도. 눈송이 진짜로. 눈송이 말고 이제 1kg 정도에 부딪히면 수소폭탄. 다시 말하면 눈송이도 부딪히면 안 돼요. 우선이 가다가 아무것도 부딪히면 안 돼요. 그 속도에서 아까 50년 이내로 태양에서 알파 센토리까지 가려면은 빛의 속도의 한 10분의 1 정도까지 가속을 해야지 갈 수 있잖아요. 시간상. 그죠? 근데 그 속도에서 가려면 아무것도 부딪히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주에 그런 작은 이런 돌덩이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임스 웹도 어제 설명하면서 이 compartmentalize 한다고 그랬죠. 그 선쉴드. 그래서 뭐가 와서 부딪히더라도 이렇게 일부만 깨지도록 한다고 그랬죠. 그 부딪히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빡 가다가 저기 뭐가 있네. 피해 아니면 뭐 멈춰 이렇게 해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살펴볼 겁니다. 어렵지 않죠? 쉽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학교 한 교과서 이런 아마 중학교 물리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브레이킹 디스턴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거보다 하십시오. 이거 다 인터넷에 다 있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뭐 그거 공식 틀린 것 같은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가끔 뭐 저는 아인슈타인 안 믿거든요. 나한테 와서 어쩌란 말이냐. 아인슈타인에 가서 물어보라고. 자, 뭐냐면 이게 브레이킹 디스턴스가 사슴이네 쫙 달려가다 사슴이네 멈춰 그러고 여기 2번에서 브레이크를 쾅 밟는 거예요. 그러면 밟고 나서 아직도 그 관성 때문에 계속 가죠. 끼익 하면서 얼만큼가요? 부딪힐 때까지. 그게 브레이킹 디스턴스예요. 그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11일이 요거군요. 한 100만 초. 그 다음에 빛의 속도 10분의 1이니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속도는 3g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4AU가 나와요. AU는 Astronomical Unit, 즉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쫙 가다가 저기 눈송이 있네, 저거 피해야 됐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한 다음에 분사를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3G를 이렇게 가다가 이제 빛의 10분의 1로 가다가 그것도 갑자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죽으니까 3G를 유지하면서 하려면은 끼익 하면서 하면서 3G 역으로 하면은 왜 3G 역으로 하면 못 견딘다고 그랬잖아요. 못 견디는데 견딘다고 쳐. 하여튼 양보를 많이 해 정말. 견딘다고 쳐. 견뎌 하면서
윽 하면서 11일 동안 멈춰야 돼요. 11일 동안. 11일 동안 얼만큼 갔냐 하면 지구와 태양 거리의 100배를 갔어요. 오 주여. 못 멈춰요. 그 거리에서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멈추려면 일단 그 펄리클들이 많지 않아야 되고 지금보다 더. 근데 실제로 많고 그다음에 스타트랙 이런 공상과학에 나오는 롱 레인지 센터 일광년 거리에 있는 걸 봐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 근데 보통 저도 학생들한테 이건 창조과학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물리과 학생들이 교수님 뭘 펜진 쓰면 되지 않을까요? 롱 레인지 센터에서 그거는 공상과학이고 실제로 있는 걸 얘기해봐. 그러면 끽소리도 못해요. 예. 그래서 못 쓴다. 이거 피하면 되잖아. 아니 쫙 가서 멈추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많이 가니까 끽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피하는 거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뚜리지 하면은 이거 아시죠? 더 힘들어요 그거. 근데 견딘다고 쳐 또. 견딘다고 쳐. 뚜리지를 견딘다고 쳐. 뚜리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이쪽으로 몰려도 견딘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 또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 그러지? 터닝 레디어스니까 잊어버렸어 우리말을. 하여튼 터닝 레디어스예요. 이렇게 회전 반경 얼마일까요? 200 AU.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태양과 지구의 거리 200배예요. 다시 말하면 턴하는 그 각도가 거의 0에 가까워요.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턴해도 3G를 유지하려면 못 피해요. 벌써 부딪혔네. 피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못 피하고 못 써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정말. 난 아직도 믿는 것 같은데 막 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러니까 못 피하고 못 멈춰요. 근데 오늘 정말 양보 많이 하네. 된다고 쳐 또. 된다고 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0톤짜리, 왜냐하면 아폴로 달 착륙선 그게 이제 그 3명 들어가잖아요. 그 3명 들어가는 게 이제 15톤이거든요. 그러면 더 양보해. 왜냐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거는 막 100톤이래요. 거기다 연료 쳐놓고 하면 뭐 수백 톤 되는 걸 지금 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너무 힘드니까 오케이 10톤으로 쳐요. 10톤 가장 가벼운 거. 10톤짜리 우주선을 해가지고 이제 11km/s 돼야지 이제 우주 밖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이제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요, 그냥 운동 에너지 방정식을 쓰면 10의 12승 줄이거든요. 10의 12승 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그렇죠.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10톤짜리 우주선을 지금 해서 이스케이프 블러서를 이뤄서 지구의 중력장을 빠져나가려면 10의 12승 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정도의 에너지를 내려면 이만한 세턴 5 로켓이나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큰 스타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0m짜리 이런 거. 이게 다 연료통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연료예요. 이게 실제로 우주 비행에서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빛의 속도의 10%까지 이제 가속을 하려면 계속 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얼마 동안 해요? 가속 한 몇 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11일 동안 한다고 그랬죠? 그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되게 쉽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10의 18승.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100만 배 차이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시 쉽게 말해서 이 세런 로켓이 100만 개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세런 로켓 100만 개 있는 정도의 연료가 있어야지 나갈 수 있고 가능해야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구 올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계산을 이제 한 게 있어요. 인터넷에. 그게 이제 580 밀리언 테라줄인데 테라줄이니까 10의 18승이고 하니까 10의 6승, 10의 24승 어쩌고 아니다. 10의 12승. 그 다음에 10의 6승이니까 10의 18승. 580 곱하기 10의 18승인데 여기가 4.5 곱하기 10의 18승인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지구 전체 뭐 원자력 에너지, 뭐 석탄 에너지, 뭐 수력 발전 다, 그다음에 석유 다 포함해서 인류 전체가 2.5조 동안 쓰는 에너지에 해당돼요. 그게 저 세런 로켓에 들어가는 저거의 100만 배. 100만 배 실을 수 있어 없어요? 스타트랙이 있어도 못 실어요. 공상과학 소설에 있는 그 스타트랙 내도 저건 못 실어요. 실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여기는 아니요, 못 실는다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그죠? 이게 가능하려면 이제 그 공상과학 소설, 월프 엔진을 써서 뭐 이제 빛의 속도에 뭐
뭐 1억 배로 올 수 있다든가, 예? 아까 험프리 이론에서 뭐 그거를 막 공상과학 소설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공상과학 소설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가능한 거를 다 동원해 보면은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만 배 했고요. 저게 100만 개 있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의 눈으로 우주를 바라보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별들이나 은하들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explore, 가서 탐험하도록 창조하신 거는 달, 뭐 수성, 금성, 예? 목성, 뭐 이런 태양계 밖에는 갈 방법이 없어요. 산술적으로 로봇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럼 70만 년 후에는 도착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주님이 오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산술적으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 그 많은 걸 왜 창조를 하셨지? 근데 성경의 1장 4절에 보니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뭐예요? 광명체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지구를 빠져나가는데 뭐 11km/s였잖아요. 태양계를 빠져나가기 위한 이스케이프 빌러서리는 또 더 그보다 커요. 그래서 아까 그 보이저 정도 그 속도가 돼야지 갈 수 있고, 은하 빠져나가는 거 그보다 또 수십만 배 더 커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요. 은하계 끝에 가도 거기서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은하들, 별들, 광명체들은 바라보도록, 그래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 거지, 우리가 뭐 우주선을 타고 거기 가고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뭐를 싣고 이동해가지고 가서 거기가 살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퀴즈. UFO는 다른 별에서 온 것이다. 1, 2, 3, 4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강의 들은 걸 토대로, 물론 강의에 이제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강의 들은 걸 토대로 하면 몇 번이죠? 2번인 거죠, 그죠? 예. 혹시 이제 제가 하는 동안 저 화장실 갔다 오셨으면 3번이요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2번입니다. 뭐요? 불가능하다. 즉 그럼 UFO는 뭐죠? 요새 미국에서 청문회 열린 거 아십니까? UFO에 대한 청문회 나와서 예전에 그런 비밀 뭐 이런데 그 근무했던 소령이 나와가지고 외계인 기지가 있다 뭐 막 이런 얘기하고 저기 뭐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저는 뭐 다 보진 않고 조금 봤는데 그 사람도 들은 얘기예요. 직접 본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도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어제 얘기한 것 같이 제가 이제 그 나사에서 일할 때 동네에서 이제 파티가 열려서 거기 갔는데, 제가 이제 나사 여기서 일한다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 하나가 시크릿 기지 있지, 니네가 뭐 해서 그 외계인들 막 이렇게 있어가 그거 막 하지. 그래서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 근데 제가 10년 일했거든요. 거의 10년 일했는데 10년 동안 외계인의 외자도 들은 적이 없어요. 동료나 뭐 어디나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UFO는 글자 그대로 unidentified, 뭐죠?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물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뭔지 몰라요. 모르니까. 하지만 외계인과는 관계없다는 거죠. 물론 공상과학 소설에 있는 그런 게 진화가 우리부터 수억 년 일찍 일어나서 그 정도 공상과학 소설에 있는 정도의 발전이 돼서 왔다면 가능하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공상과학 소설인 거고 실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어도 공상과학 소설에서 들은 걸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헷갈려 합니다. 근데 그거 공상과학 말고 실제를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의 이러한 태양계라든지 그 외의 태양계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 자체도 또 은하의 이런 부분을 같이 돕니다. 근데 그게 다 그 법칙에 따라서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펼치셔서 질서 정연한 우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또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허블 망원경이 우주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냥 초점 안 맞추고 그냥 짠 하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계인 가지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청문회 열려봤자 쓸데없는 얘기다 하고 있는 거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2020년에 이제 Mars Perseverance 로버라고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옛날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돈이 없어져서 4년 만에 한 번씩 보내요. 왜냐하면 2년마다 지구하고 화성하고 이제 가까워져요, 가장. 그래서 7개월 만에 가거든요. 근데 멀어지면 막 몇 년 걸리니까 가장 가까울 때 이제 쏘는 건데, 그래서 한 번은 올비럴 도는 거, 그리고 한 번은 랜더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지금 화성에 지금 통신 위성, 그 다음에 그 매핑하는 그 구글 맵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위성 여러 개 돌고 있어. 아세요? 미국에서 보낸 거. 가서 로봇 막 기어다니는 로봇도 여러 개 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구글 맵 해상도 못지않은 매핑이 다 돼 있어요, 화성에. 일반인한테도 공개되는 건 이제 좀 그 해상도 낮은 거 있죠. 그런 게 공개되고요. 실제로는 다 돼 있어요, 벌써. 벌써 10년 넘었어요. 그런 거 다 된지. 무서운 얘기죠, 그죠? 대단해요. 근데 2020년에 이제 Mars Perseverance 로버라는 요 이제 웹사이트입니다. 그 미션 웹사이트. 거기 가면 미션 해가지고 여기 있어. Searching for Ancient Life. 왜냐면 이거 고대 락 포메이션이나 이런 거나 지질학적인 그런 층을 보면 과거에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는 흔적이 있으니까 과거에 물이 있었으면 생명체가 예전엔 있었을 것이고 그 생명체 흔적을 지금 파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4년마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고요. 이걸 좀 과장해서 한 블로거가 이런 걸 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NASA's Mars rover is about to land in the perfect place to hunt for alien fossils. Hunt for alien fossils 뭐예요? 우주인의 화석을 찾기 위하여. 정신 나간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나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엄청났어요. 그 재정이라든가. 근데 제가 나올 때쯤에 거의 망해. 저 때문에 망한 건 아닙니다. 나올 때쯤엔 거의 망한 거다 막 이런 생각에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을 얻으려면 수맥을 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수맥을 안 파고 바위만 파고 있어요. 물을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그래서 그 70년대 이제 보이저 그런 게 있었고, 그 70년대 지금보다 과학이 훨씬 덜 발달했을 때 보이저, 그다음 화성에 가서 바이킹 1, 2 다 앉았어요. 저는 되게 신기해서 그 일할 때 이제 그 내비게이션 섹션에 일하는 분이 있어요, 과학자. 그래서 이제 친해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갔을 때 막 그때 2개인가를 실패하고 그랬어요. 내비게이션 잘못돼서. 그래가지고, 아니, 옛날에 막 수십 년, 50년 전에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옛날엔 그냥 보내가지고 그냥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혹시 잘 되기를 주여 하면서. 그런데 앉아가지고 막 사진도 찍어 보낸 거고, 지금은 핀포인트 랜딩, 정밀하게 다 계산해가지고 모든 기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거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맥을 파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안 나온다. 그래서 막 50년대, 60년대 엄청난 일들을 한 나사가 지금 이제 그 똑똑한 사람 다 모여 있다는데도 안 나오는 게 쓸데없는 짓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짓 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짓.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60년대 이제 달에 처음에 갔잖아요. 미국에서 뭐 달에 안 갔다 그러는데 갔어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그 우주 비행사들이 파놓은 발자국이 다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또 위성이 가서 다 실제로 더 해상도로 봐고, 그래서 그거는 조작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발자국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갈 때 한 번에 간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하다가 잘못됐네, 이거를 수십 번 하면서 갔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올 때도 그렇고, 올 때는 이제 영화에서 막 나왔잖아요. 아폴로 13. 근데 그런 짓을 갈 때도 다 하면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달 어딨지? 분사해. 그래서 하다가 어딨지? 그걸 막 수십 번 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갔다고 그래요. 근데 성공한 거예요. 놀랍죠? 예.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우주 비행사들이 갈 때, 올 때 갔다가 달에 오다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떠올라서 모선하고 합체해가지고 지구에 오고 한 거에 그 하나하나 스크립트가 다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한 거 있죠. 우주 비행사까지 끼리 대화 나누고, 지구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거 기록이 다 있어요. 관심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작하기 굉장히 힘든 이제 문제니까 조작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당시엔 어땠냐? 이거거든요. 1968년. 제가 아기일 때네요. 소리가 또 작으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소리가 어디?
뭐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폴로 8호인가 그래서 달로 처음으로 갔다가 달 바깥으로 나오면서 지구를 보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1장 돌아가면서 우주 비행사가. 안 나오네요? 소리 안 나와요? 네,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비전사들이 직접 캠코더 비슷한 거로 이제 찍은 지구가 떠오르는 거, 달 표면에서 저걸 이제 달을 돌면서 우주선에서 이제 찍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창세기 1장을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68년 2020년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미국이 이제 놀랍게 변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성경은 그대로인데 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창조과학하면 익스트림이라고 그러고 뭐 극단적이라고 그러고 무슨 광신자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막 듣기도 하는데 아니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은 항상 똑같았어요. 근데 세상의 모럴이 달라졌다는 거죠. 모럴 스탠다드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마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